충청도 홍성의 박진우라는 선비가 살았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어느 해 마침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충청도 양반이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리는 하인도 없이 혼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다. 천안 초입에 들어설 즈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주막은 보이지 않고 집 몇 채가 보이는 마을에 도착했다.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러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기를 청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과부가 사는 집이라 사내를 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떨어진 집으로 다시 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니 다행히 이번에는 주인이 허락하였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저녁 밥을 먹고 나자 시아버지인 노인이 말하길, 내 아들도 과거 시험을 보러 일찍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때마침 집안에 제사가 있어 오늘 밤은 제사를 모시러 종가댁에 가야 하는데 안 그래도 젊은 며느리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차에 선비께서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당부하기를,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잠시 후 노부부는 문을 나섰다. 젊은 며느리는 손님에게 시부모 방을 내어드릴 수 없어 선비 박진우와 함께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손님에게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며느리는 윗목에 앉아 등잔을 켜고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골 여자였지만 세련되었고 젊어서인지 풋풋한 여인의 향기에 혈기 왕성한 박진우는 음흉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게다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둘만 있으니 한번 유혹해보려는 속셈이 일었다. 박진우는 피곤해서 깊이 잠든 척하며 뒤척뒤척 며느리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굴러가더니 며느리의 무릎 위에 그의 한 발을 올려놓았다. 며느리는 생각하길,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서 잠을 험하게 주무시나? 하고 박진우의 다리를 살짝 들어 공손히 내려놓았다. 잠시 뒤 박진우는 자는 척 헛기침을 하면서 며느리의 무릎에 또 발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두 손으로 공손히 다리를 내려놓았다. 그럴 때마다 공손하고 슬며시 내려놓는 것이 며느리도 내가 싫지만은 아닌가 착각하게 된 박진우는 계속해서 발을 올려놓고 내리면 또 올려놓고 하기를 서너 번 이윽고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수작을 부린다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선비님 일어나 보시어요. 단호하게 불러 깨웠다. 박진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척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시었소. 하고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선비님 앉아보시지요. 과거를 보러 가시는 양반님이 어찌 의리를 모르십니까? 시부모님께서 손님이 양반이고 글을 읽는 선비님이시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나가셨는데 이렇게 흑심을 품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시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양반이라도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 하니 밖에 나가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박진우는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됨을 사과하는 차원에서 며느리의 지시에 따랐다.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보이세요. 그러자 며느리는 가차없이 박진우의 종아리를 10여 대 힘껏 내리쳤다. 종아리를 맞은 박진우는 종아리의 아픔보다 글 읽는 선비로서 보인 추태가 더욱 치욕스러웠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며느리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물레를 돌렸다. 날이 밝자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지어 공손히 박진우에게 대접했다. 시부모님께서 선비님을 극진히 대접하라 했으니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접해 드립니다. 내 부인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이렇게 아침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니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소. 박진우가 사죄하자 며느리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박진우가 아침상을 물리칠 때쯤 노부부가 돌아왔다. 그래, 선비님을 잘 대접해드렸느냐? 선비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라고 시아버지가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말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는데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거늘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당장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너라! 시아버지의 역정에 며느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어 마신 시아버지의 노여움에 며느리는 회초리를 가지고 왔다. 회초리를 받아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린 후 박진우에게 사죄하였다. 선비님 초난하기 무지에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아량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고 선비로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기가 무섭게 박진우는 황급히 그 집을 떠났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그날도 수십 리를 걷다 보니 날이 저물어 경기도 어느 고을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가까운 곳에 주막이 없어 어느 초가 쌀이문 앞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이 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주인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는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다. 여인이 남편을 배웅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집은 문이 붙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랫방은 여인이 자고 윗방은 박진우가 자게 되었다. 한참 있으려니 여인이 인기척을 내며 말하였다. 윗방은 불이 안 들어 많이 추울 터이니 아랫방으로 와서 저와 함께 주무시지요. 괜찮소이다. 내 옷을 단단히 입고 이불을 꼭 덮고 자면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닙니다. 손님이신데 추운 곳에 주무시게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오니 따뜻한 방으로 건너오시지요. 걱정은 고마오나 남녀가 유별하니 같은 방에서는 잘 수 없음이요. 찬 방에서라도 잘 수 있게 해주었으니 그것으로 고맙소. 선비님, 제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인의 끈질기게 애원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박진우는 여인이 문을 열 수 없게 문 앞에 몸을 기대고 힘을 주고 있었다. 이윽고 여인이 문을 열려고 밀자 여인의 힘이 박진우의 힘을 이기지 못하였다. 박진우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다시는 남의 여인을 탐하지 않으리라. 다짐했기 때문에 여인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여인의 관심을 뿌리칠 수 있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여인은 화를 내며 고함에 가깝게 욕설을 퍼부었다. 사내가 오죽 못났으면 여인을 앞에 두고도 욕정 한 점 없다니 어찌 그럴 수 있답니까? 왁자지껄하게 요란한 욕설을 짓거리더니 내 남자가 없어서 선비님 같은 사람을 유혹했겠어요? 하며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만에야 여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의 소리도 함께 들렸다. 혹시나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아니고 다른 사내를 불러들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음탕한 짓거리에 박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시끄럽게 엎치락 뒤치락 거리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문이 활짝 열리더니 남편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우는 깜짝 놀라 자신의 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아랫방을 들여다보았다.
내 이 연놈들 이럴 줄 알았지? 다른 마을에 갔다던 남편이 긴 칼을 들고 와 씩씩거리며 험악하게 소리 질렀다. 방 안에서 여인과 사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여인이 벌벌 떨며 말했다. 여보, 뭔가 오해를 한 거예요. 네, 당신도 없는데. 윗방에 저 사내가 자꾸 겁탈하려 방문을 열려고 하여 무서워서 앞집 총각을 데려온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저 사내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없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인의 거짓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후다닥 도망가려는 사내를 죽이고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평소 너의 행실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잡을 때를 노리고 있었다. 마침 선비님이 오셨기에 기회를 잡아서 이 자리를 피해 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쪽 같은 선비님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옆집 총각을 데려온 거 내 모를 줄 알아. 남편이 여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한 듯이 낱낱이 말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잘못했다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남편은 여인을 살려두지 않고 그동안의 행실에 분노를 참지 못해 사내와 같이 죽여버리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들여다본 박진우는 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남편이 박진우를 불렀다. 선비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시 뵙겠습니다. 박진우는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었기에 달리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다. 남편은 박진우에게 여러 번 절을 하고 칭찬하며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며 욕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요? 평소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행실이 수상하였는데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나리의 풍채가 뛰어나서인지 아내가 첫눈에 선비님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 창밖에 숨어서 몰래 내부 사정을 모두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의 꿋꿋한 행동에 아내는 음탕한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옆집 총각을 불러와 자기 욕정을 채웠지요. 소인이 그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만일 선비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아내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선비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더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박진우와 집주인은 서둘러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사내가 말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다. 하지만 박진우는 반드시 그 사내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먼저 길을 재촉해 발길을 옮겼다.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니 먼 곳에서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양에 도착한 박진우는 과거 시험을 볼 준비를 하였다. 우선은 시험을 치를 때까지 묵을 수 있는 과거 방을 구하기로 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 머물기로 한 과거 방은 정원에 나무가 울창하고 연못까지 있어 공부하다 휴식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과거 방을 선택하였다. 과거 방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선비들로 북적였다. 형편이 넉넉한 선비는 방을 혼자 썼지만 여의치 않은 선비는 여럿이 묵는 방을 선택했다. 박진우 역시 가난하니 여럿이 쓰는 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묵고 있던 선비 중에 한 명은 전주에서 온 김선비였고 또 한 명을 천안에서 올라온 홍선비였다. 박진우와 홍선비는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고 더욱 친하게 지냈다. 홍선비는 한양에 적응하기 위해 한 달 전에 먼저 올라와 한양 지리도 많이 눈여겨 놓았고 이곳저곳 곳곳에 재미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홍선비가 말했다. 박 선비님 내 좋은 기생집을 아는데 우리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딱 한 번 기생집에 가서 술 한잔 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박진우는 과거 날짜가 임박하여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홍선비의 성에 있는 제안에 거절하지도 못하여 미안해 머뭇거리고 있는데 박 선비님 내가 한 잔 살 터이니 함께 가시지요. 내 진작 가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기생이 많다고 하니 우리도 한양까지 왔는데 한양 기생 한 번은 보고 가야지 않겠소? 박진우는 홍선비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섰다. 시골에서 살던 촌선비들이 한양에서 제일 큰 번화가에 위치한 청양루에 막상 들어가니 눈이 휘둥그레 번득거렸다. 대청마루에서는 요염한 기생들이 가야금 반주로 청량한 목소리의 노래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한복은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고 춤출 때마다 펄럭이는 옷자락은 무지개처럼 환상스럽고 아름다웠다. 두 선비가 넋을 잃고 청양루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기생이 다가와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은 모퉁이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방을 밝힌 불빛은 은은하고 향기로움이 가득 차 있었다. 두 선비는 한 잔 두 잔 부어라 마셔라. 기생의 아름다운 춤과 노래와 술에 취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기생집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낸 두 선비는 구름 위를 걷듯 비틀비틀 걸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과거 방으로 돌아왔다. 한양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은 박진우는 기생들과의 향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홍선비는 계속해서 기생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난설이라는 기생의 자태에 빠져 넋나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며 틈만 나면 기생집에 가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혼자는 갈 용기가 없다며 과거 방의 선비들을 설득해보지만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선비들은 기생집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상사병에 걸린 홍선비는 마침내 마음의 병까지 얻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우가 바람을 쐬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산책하고 있을 때 연못가에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홍선비를 발견하고 그 곁으로 가서 앉았다. 인기척을 느낀 홍선비가 초점 없는 눈으로 박진우에게 말했다. 박 선비님은 어떻게 고든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난설이가 눈에 밟혀 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난설이 얼굴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홍선비는 자신의 마음을 박진우에게 털어놓았다. 박진우는 혹시 자기가 한양에 오면서 겪은 일들을 홍선비에게 들려주면 자극을 받아 도움이 될까 하고 천안에서 있었던 일과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홍선비는 천안에서 종아리 맞았던 여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물었다. 노부부의 생김새와 젊은 여인의 생김새 나이 정도와 집 안과 주변의 풍경들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다. 박진우도 하룻밤을 묵은 곳이라 성이나 이름은 알 수 없는 터라 홍선비가 물어보는 이야기만 대강 해줄 뿐이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있었다. 그 여인의 서방도 과거 시험을 보러 일찍 한양으로 갔다는 말이 생각나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홍선비가 갑자기 흑흑거리며 서글피 우는 것이었다. 박진우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홍선비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내 아내는 절개를 지키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생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사내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보오. 박진우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유혹하려던 젊은 여인이 홍선비 아내였다니 홍선비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홍선비를 위로해줄 면목조차 없게 되었다.
한참을 슬피 울던 홍선비는 오히려 박진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 선비님 아니었으면 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모님과 아내에게 실망만 주었을 것이오. 라며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뒤로 홍선비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과거 시험에 매진하였다. 박진우도 홍선비와 같이 코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준비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박진우는 장원급제를 하였고 홍선비는 초시에 합격하게 되었다. 결과를 함께 확인한 둘은 서로 얼싸안고 축하를 해주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 술 한 잔 거하게 하자고 약속하고 각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장원급제를 한 박진우는 강원도 감사로 부임을 받고 강원도로 떠나게 되었다. 관할로 가는 길가에 백성들이 길을 정리하고 쓸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박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백성을 불렀다. 여보시게 혹여나 나를 알아보겠는가? 소인이 어찌 감사님을 알겠사옵니까? 백성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게나. 몇 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에 내가 자네 집에 묵은 적이 있었지. 그때 경기도 화성고을에 살지 않았었나? 사내가 비로소 상황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남자는 그때 올곧고 덕망 있는 박진우의 행동에 분명 높은 벼슬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역시 감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박진우는 그 사내를 가명으로 불러 후하게 대접을 하고 하사품까지 가득 내주었다. 남자는 뛸듯이 기뻐하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 강원도 감사인 박진우를 칭송하며 백성들을 도모하니 박진우가 강원도 감사를 지내는데 덕을 많이 베풀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고을 백성들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개인적인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회적 조화와 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